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대구 경북 협의회에서 기획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3월 초부터 선별진료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선별진료 의사로 활동을 했고, 또 지금 저희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를 여기 오라고 하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제가 겪었던 거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실 대구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그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 터널을 좀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첫 장부터 시장님이 나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요. 보시면 이제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대구에는 계속 환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정대구라고 얘기하고 항상 저는 불안했었는데, 그때 보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면 대구에서 환자가 나오기 아직 한 14일 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셨던 모양인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구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고, 그때 대구의 대응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시도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모범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사실이었고, 그 이후에 대응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보시면 바로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유전자 정보가 바이러스에 대한 게 전해지고 바로 이제 키트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키트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았습니다. 공고가 됐는데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30-40개 정도 대형 병원들이 이거는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검사를 할 수 있는 신청을 했는데, 대구에 지금 뒤에 메디시티 대구 얘기도 하겠지만 대학병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고 병상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구 대비로 해서는 전 세계에서 도시별로 따져도 거의 탑 수준에 갈 정도로 병상이 많은 도시인데, 이 상급병원에서 신청한 병원이 한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은 더 문제가 뭐냐면, 대구에 지금 공공병원이 유일하게 대구의료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경북대병원도 공공병원 병상 수로 계산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경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 병원들이 사실상 민간 병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보기 힘들고, 보건병원은 또 보건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는데, 이 대구의료원에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시설 자체가 미비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은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대구에 유일하게 있는 공공병원이 이 유전자 검사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신청 때는 한 병원도 신청을 안 해서 검사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정부에서 2차로 신청을 받아줘서 그때 부랴부랴 몇 개 병원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메르스 때 대처를 잘했고 준비를 잘했었다면 이런 걸 어떻게 빠뜨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2월 18일 날 대구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번호로 환자를 얘기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번호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오더니만 저희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고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외래에서 보던 환자를 응급실로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대구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 폐쇄된 것도 폐쇄된 거지만 갑자기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이 전부 1000병상 가까이 되는 병원들인데 병원이 4개가 동시에 폐쇄가 됐거든요. 오후 4시 30분이 됐는데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저희 병원, 저희는 병원을 이전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TV에서 자주 보시는 병원은 저에게 1년 전에 이전하기 전에 구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1000병상 정도 규모로 120년 정도 병원을 운영했던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거점 병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 저희가 새 건물로 이전을 해서 거기도 1000병상인데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전부 응급실이 4시 30분에 다 폐쇄됐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인구가 250만인데 심근경색 환자도 있을 것이고 뇌졸중 환자도 생길 텐데 이렇게 대학병원들이 동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자들의 불안이 상당히 높았죠. 칠곡에 있는 칠곡 경북대병원만 문이 열려 있었고, 파티바 병원이라고 동대구역에 내려보시면 오른편에 큰 병원이 있는데, 그 파티바 병원은 응급병상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급실이 이렇게 폐쇄되는 것은 메르스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메르스 때 병원 중심의 감염이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고 하니까 우선 닫고 보는 거.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응급실부터 닫고 보는.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 병원 닫는 건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닫을 수 있다고 돼 있긴 돼 있더라고요. 미리 응급실을 닫을 때 어디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큰 도시에서 이렇게 4개 대학병원이 동시에 이렇게 폐쇄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2월 18일 날 화요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날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구시 자체 역량으로는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학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압병실 확보 뭐 이런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2009년부터 정말 시내에서 제일 많이 받는 광고판이 메디시티 대구입니다. 저게 뭐지? 의심은 들었죠. 메디시티 대구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지 메디시티 대구가? 나도 의사로 살고 있는데, 나도 뭐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메디시티 대구가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그냥 시민들에게 막연하게는 메디시티 대구니까 의료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 왜냐하면 광고하는 게 의료 특별시라고 얘기하고 최고의 의료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최고의 병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건강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루 만에 제가 이렇게 시장님이 이렇게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아니 메디시티 대구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환자가 몇백 명, 몇천 명 늘어난 다음에 도저히 영향이 안 되면 부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제 밑에 제가 총리님이 이걸 들으면서 총리께서 하셨던 대구 시민이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된다, 이 얘기는 왜 저렇게 작게 써놨냐면, 이렇게 향후에도 이런 감염병 확산이 있을 텐데 그 도시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정말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외래에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 이 실제보다 더 과도한 불안, 이것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옛날에 9.11 때도 그렇고 보면은 그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지나치게 좀 과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였던. 제가 전화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처음에 대구에 의료가 붕괴됐다고 얘기하는데 괜찮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환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수술도 하고 외래 환자도 계속. 갈까요? 예. 들고 갈까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셨나? 천천히. 예. 20분밖에 안 주셔서. 정영준 선생님은 30분 주시고, 5분만 더 주시면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25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랐는 그래서 대구 의료가 붕괴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또는 광주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광주에서 환자 볼 게 아니고 대구로 출발하려고 한다. 그렇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지금 환자를 보고 있고 수술을 하고 있고 붕괴되지 않았는데 붕괴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 입장은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표현들, 그게 이제 경각심을 주고 많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구로 오게 하고 그런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정확하게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어떤 의사가 몇 명, 어디에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한지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무작정 대구는 지금 완전히 뭐 폐허가 돼 있고 의사들은 쓰러지고 있고 그럼 의료는 붕괴됐고, 이렇게 대구는 의료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때까지 100일 동안 붕괴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 총리가 하신 말씀을 제가 짧게 지금 써놨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권투하다가 복싱 경기할 때 이렇게 수건을 던지잖아요. 도저히 우리 선수가 큰일 날 것 같으면. 근데 제가 봐서는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약한 펀치 몇 회 맞고 그냥 수건이 날아온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저 그림을 띄워놓은 건데, 그때 대구 확진 환자 16명이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에서 확진 환자 16명 발생했는데, 그래도 임팩티비티 감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건 그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얘기죠.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2월 20일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 되니까 청도 대남병원에서 드디어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얘기는 이것만 해도 또 25분 주셔도 다 못할 정도인데, 이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병들이 많이 진단이 되듯이,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갖고 있던 아주 만성적인 병들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의료가 아주 부실한 문제, 그 다음에 노인들을 이렇게 그냥 수용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케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에서 제일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가 2월 29일입니다. 741명 하루에 확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막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는 아주 빨리 도움을 요청해서 뭐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준비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대구에 병상이 25,000개가 있습니다. 병원이. 종합병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25,000개 병상이 있는데 환자가 아까 보셨듯이 초반에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불과 100명, 200명 환자가 생겼을 때부터 입원실이 없는 거죠. 병상이 25,000개인데 병실이 없었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잘 안 오죠. 병원에 오면 감염될까 싶어서 병원들이 입원실이 상당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근데 만성질환 같은 걸로 입원해 있던 분들을 병원에서 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안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공공병원을 짓지 말고 민간하고 협력을 잘해서 그 많은 민간 병원들을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공공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뭐 우리 스위치 바꾸듯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경험을 했고,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많았을 때 2,300명에서 2,500명 정도가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때 든 생각이 중국에서 1,000병상짜리 2개를 막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3개 정도 대구에 지어야지 이분들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2,300명 이상이 입원을 못하고 있었고, 그중에 23% 정도가 댁에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극도로 나빠져서 응급실로 와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잘했다, 대구가 전 세계에 뭐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다면 그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사망자가 막 발생하니까 입원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25,000병상이나 있는 메디시티 대구에서 환자들이 입원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는데,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구련 하나, 이게 450병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498병상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대구련에 있는 침대, 베드만 따지면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베드는 많은데 그 정도 운영을 못하는 거죠. 의료 인력이 그 정도 되지를 않고 항상 450에서 490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0년에 적십자병원이 폐원되는 바람에 대구에 이제 공공병원은 대구의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라는 분 때문에 거기 진주의료원이 폐원되기 그 전에 2010년에 저희가 폐원이 된다 150병상 정도 됐고, 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8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공공병원들도 경영 합리화해야 된다, 적자를 계속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줍니다. 용역을 주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대구 적십자병원 설립 취지에는 정말 잘 맞는 병원인데
앞으로 계속 있어도 흑자를 내기는 힘들다. 자력으로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서울적십자병원은 규모를 엄청 축소를 하고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대구적십자병원이 있을 때 계속 보면 급여 환자라든지 우리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많이 입원시키고 많이 치료를 하고 이주 노동자들 같으면 매주 일요일 날 적십자병원 저도 거기 진료하러 전공의 때도 나갔었는데 거기 보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반상회 하듯이 반가운 거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적십자병원 오면 치료받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그런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적십자병원이 폐원되면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구에 공공병원이 너무 적었다. 500병상도 안 되는 대구의료원 하나 가지고는 처음부터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위에는 적십자병원 홈페이지에 나왔던 거고요. 밑에는 보면 그 당시에 이 적십자병원이 광고하던 광고 카피입니다. 적십자병원은 헌혈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105년간 세상 가장 아픈 곳에 함께 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구 시민들이 많이 아플 때 적십자병원은 어디 있었는지 건물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자꾸 매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십자병원을 시가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적자가 보면 양적자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적자가 나고 혈액사업에서도 적자가 나는데 혈액사업에서는 왜 적자가 났냐 하면 검사를 많이 추가적으로 이제 혈액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 아주 수혈 과정에서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고 병원에서 적자가 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대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주로 진료하고 입원하고 그 다음에 무료 진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적자로 저희는 그걸 착한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적자를 이유로 결국은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있어보니까 목요일 날 밤에 11시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병원에서 문자 오는 거는 응급실 응급 환자가 있을 때 그때는 전화를 하죠. 우리 전공생님들이 전화를 하니까 나가면 되는데 문자가 띠링 와서 보니까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다 모이라고 긴급 회의를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또 큰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딴 게 아니고 저희 병원이 이제 거점 병원이 됐다. 대구의료원하고 그래서 환자를 다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그런 수련원 같은 데서 환자들 빼는 거 또 다르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입원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하루 만에 다 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황당하죠. 그게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무조건 다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구의료원에 있던 환자들도 다 나왔어야 되고 대구 동산병원도 병원 이전하고 한 200병상 규모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한 130, 40명 정도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 결정이 내려져서 이거는 뭐 환자 입장에서는 싫다 좋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까 전쟁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뭐 말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대구의료원에는 보면 형편이 어려우면서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갈 병원이 없는 거죠. 병원을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때 많이 했던 게 너무하다. 2, 3일이라도 시간을 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아볼 텐데 이거는 갑자기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환자들 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따져볼 거는 코로나 환자가 위중한지 아니면 그 기저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위중한지 따져보면 코로나 환자는 경증 환자가 많았잖아요. 처음에. 그게 합당한가? 물론 그게 감염병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에 입원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게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이를 보시면 이분은 담낭암으로 입원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괜찮다. 내 옆자리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시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데 왜 내보고 여기서 갈 데도 없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느냐. 그냥 내 옆에 입원시켜도 괜찮으니까 나는 코로나로 주구나 내 기저질환으로 주구나 상관이 없으니까 못 나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나가지는 못해서 일부 환자들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간호사들이 중간에서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하죠. 이게 알아보니까 특히 이런 문제로 간다고 하면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 받아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일도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근무할 때 이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그 당연히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환자들 얘기죠.
위에 사람이 자기들은 그냥 던지면 끝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이게 위에서 결정해서 하라고 하면 환자들이 전부 쫓겨나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애초에 이 진료 체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환자가 생기고 대구에 환자가 생길 때까지 무려 30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병상 확보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환자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공공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미리 민간병원으로 옮겼어야 됩니다. 미리 옮기고 공공병원은 비워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다가 대구에 환자가 급증하니까 그제서야 소개령을 내려서 나가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또 의료 체계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처음에 경증 환자를 막 입원시키는 겁니다. 저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찍은 건데요. 보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전부 여행용 가방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환자를 집에 가서 모셔오는 분들은 저렇게 방호복을 입고 힘들게 오지만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부 경증인. 그래서 제가 이니업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이렇게 입원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정말 중증 환자들이 막 밀려오면 이분들이 병원에서 나가기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구은행연수원이나 이쪽으로 가라고 제가 그게 얘기했는 게 2월 한 20일, 21일 그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연수원으로 가는 건 3월 2일입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분류하는 체계도 없었던 거죠. 경증 환자는 어떻게 하고 전자 중증 환자부터 입원시키고 이런 것도 없이 처음에 환자가 확진이 되면 막 빨리 격리 차원에서 자, 저 병원에 병실 있으니까 빨리 집어넣어 이렇게 그렇게 다 차버리니까 그 뒤에 콩팥 이식하고 면역은 그럼 떨어지는 거죠.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 확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에 계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수가 있어도 병원에 저희가 모시고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진료 체계가 인프라도 부족했지만 진료 체계도 전혀 없었다. 역학조사관 이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짧게 얘기하면 지금 뭐 현재 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1명도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2명이 있어야 되고 1명은 의사여야 되고 공중보건의사는 거기 카운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명이 있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 중에 이런 역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명 있다고 치고 그러면 250만 대구에 역학조사관이 1명, 역학조사관 1명이 한 사람 역학조사하는데 적어도 이틀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는데 역학조사관이 1명 있었던 얘기는 역학조사를 처음부터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시간이 30일 정도 있었으면 역학조사관이 1명밖에 없으면 민간 역학조사관을 뽑았어야죠. 경기도 같으면 10몇 명이라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준비도 전혀 없고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죠. 왜 대구는 1명밖에 없냐고 얘기하니까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산 때문에 역학조사관을 대구에 뽑기 힘들다 이렇게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경기도는 28명까지 늘려놨는 상태죠. 그래서 정말 대구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구는 경기도를 좀 보란 얘기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경기도가 모든 걸 잘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평가해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다른 시도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이렇게 했는 거고 경기도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 보면 지자체 설득과 병원 직원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경기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병원을 비워도 미리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설득을 하는구나. 미리 물어보는구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뒤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건 짧게 얘기할 텐데 간호 인력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의료인 전체가 부족한 것 같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간호 인력이 너무 부족했고 제가 그래서 격리병동 간호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3월 초에 지원을 했거든요. 매우 병원에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매우 표면적으로는 고생하려고 한다 뭐 그랬지만 이상하잖아요. 이상했나 봐요. 의사가 갑자기 간호사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 이유는 제가 가서 뭐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들어갔다가 데이 근무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4명이 들어가는데 환자가 50명, 60명 됐거든요. 방호복 입고 4명이 환자 50명, 60명을 봐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또 일반 환자들하고 다르잖아요. 움직임도 불편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음식 나르는 아주머니 못 들어오시죠. 청소해주는 분 못 들어오시죠.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거기서 생기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밖에 전화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오다는 내잖아요. 그렇지만 매번 또 방호복 입고 올라오기는 못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드레싱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불안한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거기 방호복 입고 폐쇄병동에 간호사 4명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라도 도와야 되겠다. 밥은 내가 날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옆에서 있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같이 있으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갔었고요. 주중에는 하루 시간 될 때 갔는데 그동안 제가 간호사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제가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 일이 끝나면 간호 노동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꼭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엔 느꼈습니다. 이 대구의료원인데요. 12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3교대는 생각도 못하고 12시간 눈물 난다고 하죠. 우는 간호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곁에서 환자 포지션 체인지 한다든지 밥을 못 드시면 밥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 근접이잖아요. 얘기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2m 가까이 가지 말고 얘기도 멀리서 하고 병실에서 간호사한테 전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말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감염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 거기서 일해보시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샤워를 하시겠다고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물을 다 틀어놓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다시 옷을 입혀서 침대까지 옮긴 걸 제가 다 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감염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바이러스 알잖아요. 어떨 때 감염되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오래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들 간호사분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제가 뭐 여러 분 있지만 한 직종을 꼽으라면 이번에 간호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메디시티를 믿으시고 우리 의료진을 믿으시라. 그래서 뭘 믿으란 말인지 저는 잘 몰랐고 이렇게 메디시티 가는 거는 2009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두 개의 핵심은 뭐냐면 의료 관광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다음에 의료 산업을 육성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성과가 드러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벌이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 감염병에 대비를 못했던 거, 대비에 소홀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서 메디시티는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로 피부 미용 이쪽이잖아요. 돈을 버는 거. 그건 하더라도 이걸 한다고 해서 대구 시민들의 건강이 내팽겨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좀 대구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의료 관광 유치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00명이 오면 대구에 2명도 안 오거든요. 그럼 100명이 와서 2명이 대구에 의료 관광으로 온다고 하면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와서 90만 원을 쓰는데 1인 한 사람이 평균 그 사람한테 광고비 그다음에 그 사람 모셔오는데 드는 돈이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그게 과연 이 대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대구 자체가 의료 관광을 하기에 적합한가 그런 문제부터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12,000명이던 의료 관광 인객이 21,000명이 됐다고 엄청나게 또 홍보를 많이 했어요. 와, 정말 2배가 됐네. 보니까 미군들이 들어갔는 거예요. 그때 2015년에 법이 바뀌어서 미군 가족들 그런 분들도 의료 관광으로 그게 카운팅이 되도록 돼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해는 보니까 25%가 정도가 미군 관련된 환자들인데 그럼 대구에 미군 부대가 3개나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와서 진료 보면 그게 의료 관광입니까? 저는 그 의료 관광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가 대구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승전결 처음에 자화자찬으로 시작하셔서 또 자화자찬으로 그러는데 이 메디시티 대구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제 환자가 확산된 다음에 대구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염병은. 그래서 미리 뭘 준비했는가, 미리 그런 병상을 준비했는지, 미리 어떤 의료 체계를 갖췄는지 그거를 따져야지. 그 뒤에 대구가 지금 좀 잠잠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산됐을 때 메디시티의 저력으로 잘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의 눈물이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시면 우리는 의사 간호사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검체 채취실에서 이런 데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근데 상당히 좀 이제 방호복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가서 저도 항의도 하고 막 얘기도 했지만 잘 되지는 않던데 이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동에 올라오셔서 이불이나 옷 같은 거 전부 바이러스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이렇게 폐기물 처리함에 넣어서 전부 처리해 주셨고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또 오면 옷 같은 거 다 탈의를 하고 그랬을 때 나오는 옷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미화 노동자들께서 다 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장애인들이 처음에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같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입원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없었듯이 검사에도 보면 대구에 특정하게 이렇게 고리로 의심되는 확산시킨 고리로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부터 해결하라고 이렇게 뭐가 내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를 하기 힘든 거예요. 특히 장애인들 같으면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분들도 감염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급한데 처음에 장애인들 진단하기가 어려웠고 확진되고 나니까 또 장애인들만 따로 입원할 수 있는 병동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장애인들 같은 분들 어떻게 특히 뭐 발달 장애인들 그런 분들 어떻게 검사를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병동에 입원시켜서 이렇게 좀 완치를 될 때까지 좀 불편하시지 않게 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쪽방이나 이렇게 저희 무료 진료소 그다음 무료 급식소가 다 문을 닫아 버리니까 일단 먹는 문제가 가장 좀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시당국에서 지금 뭐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 저도 지금 안 쓰고 있어서 300만 원 저보고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마스크 안 쓴다고 300만 원 벌금을 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정이 이렇게 감염병 확산에 막 집중하는 바람에 아주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이렇게 가혹하게 바이러스가 다가오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지 지금 사실 아주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의식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당신이 마스크를 안 쓰면 300만 원 벌금을 내게 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지부터 좀 이야기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팽목항에 있어 보니까 이 핸드크림이 제일 필요하더라. 소독약으로 손을 계속 닦으실 텐데 손이 많이 거칠어졌을 건데 이거 바르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급하게 A4 용지에 이거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뭐 보내드리고 했는데 세월호 어머니들 광주의 확진자가 더 먼저 나왔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병상을 내준 데가 광주입니다. 광주고 518을 기억하시고 518개의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서 대구에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대구가 오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연대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대구가 오랫동안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 새내기 인턴 선생님부터 이렇게 정년을 앞둔 교수님까지 많이 이렇게 오셔서 대구를 도와주셔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정영주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을 대구에 만드는데 큰 대학병원 2군데가 지금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감염병 전문병원이야말로 공공병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모든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그냥 운영하다가 이런 확산이 되면 음압병상이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되면 되니까 이런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이 적어도 300병상 이상 되는 병원들이 전국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공공병원이 생겨도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련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그분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도 많고 간호사들 같으면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 착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그런 어떤 착함 또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힘, 정부에서 도와주는 의료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좀 확실히 개선을 좀 해서 의사 간호사들을 많이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병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빨리 해서 말씀드려 죄송하고 저기 제일 가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손은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기저귀하고 물티슈하고 이걸 밖에서 이제 들고 병동에 왜냐하면 공급을 안 해주니까 잠시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러 나왔을 때 저런 거 필요했던 거를 다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또 기저귀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